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64년 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검경 관계도 상하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합의안을 놓고 검찰은 깜깜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찰은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첫날에 이어 다음 날도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둘째 날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북중 간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추가 상봉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적십자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8.15 상봉 행사를 포함해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정재계 거물들의 해외 비자금을 정조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불법 해외 자산도 조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죠. 이에 대해 검경 다 불만이 거세기에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죠.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간 검찰에게 주어졌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기존과 달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의 수사와 기소 단계만 맡게 됩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내년 서울과 세종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것으로 바뀐 건데 특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찰이 비리 혐의가 있는 검찰의 뒷수사를 하며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려고 하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그 사건을 빼앗아 버리곤 했었는데 말이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됐습니다. 부패 공직자 범죄와 경제 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찰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해도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여 공소유지나 송치된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압수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겁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동의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면상 유지된 영장 청구권의 독점 체제가 사실상 깨지면서 검찰의 힘 빼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거죠.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맡을지 아니면 원 구성도 안 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곧바로 논의할지조차 모르거든요.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과반이 필요한데 범여권 의석을 다 더해야 겨우 가능하고 야권에서는 수사권 조정 방안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 중이니 쉽지 않아 보이죠. 무엇보다 검찰의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빼앗기게 됐으니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거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종결권은 물론 수사 지휘권까지 내놓게 되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조정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장검사는 정당한 이유만 되면 보안 수사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며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몇몇 사건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죄들 또 첨단 기술 관련되는 그런 범죄들 그런 것을 과연 수사 능력이 경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경찰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 구조로 변화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힌 겁니다. 반면 일선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받으려면 여전히 검찰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청구권이 이제 개헌사항으로다가 별도로 얘기된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고 완벽한 독립체로서의 어떤 수사 종결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찰이 참 많은 걸 가져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또 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해 버릴 수도 있으니 만약 경찰의 수사를 질질 끌거나 뭉개버리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과거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경수 전 의원의 얘기는 쏙 빼놓았던 것처럼 말이죠. 온라인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사회부 이건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검찰이 현재는 지휘를 합니다. 네네. 실제로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양쪽으로 모두 수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별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소를 아예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 종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가지 못하도록 그냥 끝내버릴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보한 사람이에요. 고발 고소한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뭐 뇌물을 주고받은 걸 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끝내버렸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 기록 등본을 경찰이 검찰로 보내야 됩니다. 검찰이 그거를 보고 재수사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사건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거는 지금 고소한 사람이 있고 고발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럴 경우 네, 얘기고 네. 만약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네. 인지수사라 그러죠. 네.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끝내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검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경찰이 뇌물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을 해서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접었다면 검찰이 원론적으로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미리 파악한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하면서 살펴본 사건이 아닌데 나중에 경찰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서
사건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해결책이 아직은 없다. 뭐 이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거의 다 모든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검찰도 지금 수사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몇 가지.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권은 누구에게 먼저 있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정답은 검찰입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경찰 숫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11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11만 명이 몽땅 다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진짜 너무 권한이 커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실제로 경찰 11만 명 가운데 2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75%는 정보 수집이나 경비 업무 또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 업무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회담도 하고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이때 전략 전술 협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기 전 북한과 중국이 더 힘을 모으겠다는 뜻이죠.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한반도 문제에 중국도 끼어들겠다는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귀국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를 직접 찾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습근평동지 백룡은 여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하여 1박 2일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동안 이틀 연속 회담과 식사를 같이 하며 국제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단독 담화에서는 현 정세와 절박한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Okay, North Korea, we will lobby for sanctions relief at the UN Security Council. However, as a result, you're going to need to take our strategic interests to the negotiating table as these negotiations over the nuclear program. 미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미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런 북중의 밀착이 달가울 리 없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연설에서 북한이 미군 유해를 바로 오늘 송환했다며 자신의 치적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실제 오늘 송환이 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송환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유세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이미 북한이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보냈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습니다.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실제로 송환됐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59 이상의 유해를 하루 이틀 안에 송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유해는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쳐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로 송환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3명을 맞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와이를 방문해 직접 유해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차 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줬듯이 공교롭게 이번에도 3차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기를 약속한 곳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러니까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오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지도 앞에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듣던 취재진은 위성 운반체와 지휘 통제 시설은 물론 발사탑도 직접 둘러봅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동창리 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공개한 모습입니다. 위성 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적 관리를 초월해서 특례적인 참관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은하 3호와 광명성 4호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진체인 신형 백두산 엔진 시험에도 성공했다며 그 능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어떤 중심과 같은 곳이죠. 이런 것이 폐쇄된다면 가시적인 군사적인 어떤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일. 미국 CBS 방송은 미 정부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이 본격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내일은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기네 대표 명단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우리 측 대표단은 일단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웃음 띤 얼굴로 남북 적십자 회담 여정에 오르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산 가족의 5만 7천 명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수석 대표인 박 회장을 비롯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이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내일 아침 일찍 육로로 회담이 열릴 금강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는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광복절 즈음에 개최되면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남북 고향 방문이나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류 등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박 수석 대표는 북측에 역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아직 대표자 명단을 보내오지 않고 있어 통일부는 회담이 열릴 내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과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는데 잠시 뒤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도 합니다. 송주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출국해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쯤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러시아 하원 방문으로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바치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합니다. 이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우리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합니다. 한러의 실질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러시아와 삼각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면담하고 한러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한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열릴 동방경제포럼에 초청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초청받은 상황으로 남북 정상이 나란히 응한다면 남북러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셋째 날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 멕시코전을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귀국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당을 쇄신하자고 모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답이 안 보입니다. 정작 쇄신안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박성준 의원의 메모만 갖고 친박과 비박에 서로 따지고 싸웠거든요. 앞으로 계파 갈등이나 분열, 싸움은 직을 걸고 용납치 않겠다던 김성태 당대표 권한 대행만 머쓱해졌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신이 발표한 쇄신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당의 화합을 강조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계파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친박 비박 간 싸움이 언급된 박성중 의원의 메모에 대해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당을 떠나라고 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탈당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 함께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쇄신안 발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다시 회생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쇄신과 계획 변화를 통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더 이상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또 당내 분열이 자초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도 의총 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 마련에 분주하지만 해법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개업을 완료했고 안철수 전 의원은 그야말로 조용히 새벽 시간에 귀국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선거 하루 만에 직을 던진 홍준표 전 대표. 모두가 제 잘못이고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대한변협이 오늘 신고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휴업 신고를 한 지 5년 만입니다. 홍 전 대표는 사건 수임 목적이라기보다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가 면회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뒤 외동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미국길에 올랐던 안철수 전 의원도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의 조용한 귀국이었습니다. 선거 참패 뒤 정계 은퇴 건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안 전 대표는 숙고의 시간을 거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측에 법인카드와 차량 내역을 요청했고 여기서부터 이미 대법원은 놀라 기함을 한 상태. 그리고 임종원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법원행정처는 2만 개가 넘는 파일을 긴급 삭제한 바 있습니다. 긴급 삭제된 파일들도 검찰의 최첨단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하고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행정처의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과 관용 차량 기록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등을 상대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업무 추진비를 언제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이틀째 묵묵부답입니다. 하드디스크 제출 왜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재계 거물들이 해외로 숨긴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건물에 검찰 조직이 조만간 새롭게 둥지를 틉니다. 바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등 해외 비자금 수사 경험자와 금융추적에 능통한 인력이 대거 투입됩니다. 조사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원석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조사단의 수사 대상은 정재계 거물들이 차명으로 빼돌린 해외 비자금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나 거물급 정치인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숨긴 비자금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의 첫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불법 해외 재산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병화 사건 피의자 이모 씨의 치밀한 범행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렸고 출입문에는 걸레 자루까지 걸어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못 나오게요. 이재호 기자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피의자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유흥주점 바로 맞은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10시에 했다라고. 평상시에 그 집 단골이라 자주 가요. 그래서 10시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출입문에 걸레자루를 걸고 비닐봉지로 2번 묶은 뒤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이 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가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경찰은 화상을 입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엿새째. 여고생은 아직 흔적조차 발견되질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개 농장 수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온 산을 이잡듯 뒤졌지만 여전히 실종된 이 모양의 행방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버지 친구 51살 김모 씨 집과 농장에서도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헬륨 반응은 그날 바로 했거든요. 헬륨 반응 안 나왔습니다. 유전자 될 만한 시료를 채취해서 국가수로 보냈는데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 씨가 처음 이양을 만난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양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정류장이 있지만 평소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이용계가 카메라가 있는데 이 학생이 거기에서 살아.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이에요. 당시 김 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도 집에 둔 상황.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나기로 한 점도 의문입니다. 이후 김 씨 고향으로 알려진 야산 인근에 2시간 40분가량 머물고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가지를 태우고 세차를 한 뒤 또 수상쩍은 행동을 합니다. 가족한테는 당구장에 다녀온다고 해놓고 딴 곳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숨지기 전 집에서 7분가량 떨어진 이곳 저수지를 방문해 10분 정도 머물다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 양이 실종된 지 벌써 엿새째.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2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 자숙 중인 조재현 씨 측은 거액을 노린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2001년 시트콤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제일교포 여배우는 같은 해 한 드라마에서 조재현 씨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5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던 조재현 씨를 따라 나섰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배우는 대기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으니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준다고 해 고마운 마음에 따라갔는데 당시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현 측은 돈을 노린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년 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조 씨가 드라마 피아노로 스타가 되자 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처음에 3천만 원을 보냈고 그 이후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 휴대폰 요금 또 요구해서 보냈고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또 3억이었고요. 지난 2월 3건의 성추행과 성폭행 폭로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잠정 은퇴한 조재현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올봄 뉴스에서 많이 본 익숙한 건물이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머물렀던 관사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던 구조. 건축비가 자그마치 18억 원이 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만 연 1,000만 원. 여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를 포함하면 연간 이 비용은 엄청나집니다. 이런 걸 합하면은 뭐 집값을 빼더라도 연간 운영비만 1억 원이 넘게 들었죠. 갑자기 왜 안희정 전 지사 관사 얘기냐고요. 민선 7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런 관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과거 임명직 지자체장의 경우엔 타지에 전근을 가야 했기에 기거를 할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민선, 본인 주거지에서 본인이 원해서 있는 자리인데 굳이 본인 집을 두고 이런 호화스러운 관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더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시민, 도민들의 땀이 섞인 혈세고요. 이래서 요즘 지자체장들은 관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시장이 관사를 폐지했고 이 외에도 여성문화회관으로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혹은 빌려주고 임대한 돈으로 시민들을 위해 쓰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관사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7곳. 이 중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관사 사용 결정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각하거나 공익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업무 연장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만큼 여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주민들의 뜻이겠죠. 과거에는 유용했을지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사를, 집무실을 대한민국 최고로 꾸민다고 해서 도지사의 위상이, 시장의 품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모기. 그중에서도 뇌염 모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40대 후반부터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한 야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켭니다. 사람이 호흡하며 서 있는 상황을 만들어 채집 장비로 모기를 유인해 잡아들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병원체를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해한 그런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빨간 집 모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 집 모기는 지난 4월 부산에서 확인된 것을 비롯해 경남과 제주, 강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뇌염 모기에 물린 사람의 99%는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고열 등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자의 30%는 사망하고 생존에도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피하려면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40대 후반 이상이면서 뇌염 모기의 서식처인 축사 주변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돼지 농장 주변이거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캠핑하거나 이럴 때 주변에 이제 농장 있는 주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모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방접종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가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기는 방충망에 2mm의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충망이 망가졌다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버스기사는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기사가 모자라니 버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배차 대수를 줄이는 거죠.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600만 명이던 기사 수가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줄면 임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서울로 직장을 옮긴 탓입니다. 30만 원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많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행을 감회를 한다든지 감차를 한다든지 그런 현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어차피 부족할 것을 예상해 돈이 안 되는 노선은 미리부터 배차 대수를 확 줄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옥천과 영동을 오가는 시외 버스는 하루 16번에서 9번으로 줄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운행이 힘드니까 우선 수입이 돼야 운영하니까. 경북에서는 이용객이 적은 시외버스 노선 37개를 감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 터미널만 오면 바로 버스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대기 시간도 많아지고 항상 이용하는데 좀 약간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노조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다음 달 초 줄파업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부산항에서 또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벌써 5번째인데 이번에도 유입 경로를 모르니 사후 방제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처 컨테이너만 수천 개나 되니 어디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채집통마다 젓갈색을 띠는 개미들이 기어다닙니다. 어제 붉은 불개미 10마리가 발견된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십 마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개체가 다 붉은 불개미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불개미의 이동을 막으려고 발견 지점 주변을 빙 둘러 차단용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컨테이너를 하나씩 들어올려 바닥을 샅샅이 살핍니다.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안에만 컨테이너 2,000개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입됐는지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유전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계통하고 비슷하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부산항에 처음 붉은 불개미가 출현한 이후 이번이 벌써 5번째. 평택항에선 이미 번식이 진행돼 알까지 발견됐지만 여왕개미는 찾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사후 방제에 집중되다 보니 추가 유입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날이 덥다 보니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처럼 피부가 접히는 곳엔 땀이 많이 차고 뾰루지도 잘 생기죠. 종기나 여드름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증상이 똑같은 희귀병이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완쾌하기 힘든 병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온몸이 흉터투성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뾰루지가 몇 개 생긴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손바닥만하게 커지더니 지난 5년 동안 곳곳이 곰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생기니까 한 7, 8개씩 한 번에 생기더라고요. 좀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많이 생기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을 못했었어요. 생기기 시작할 때는 아예 앉지를 못했었어요.
뾰루지들이 고름 터널을 만들어 통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남기는 희귀병, 화농성 한선염입니다. 겨드랑이나 허벅지, 외음부, 유방 등 땀샘이 발달한 곳 주변에 주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천에서 8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무거워진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치료는 항생제나 항결핵약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비용이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이나 됩니다. 치료법들을 이제 중등도 단계에서 쓰면 분명히 이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이미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해도 질환을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군데 이상 신체 부위에 뾰루지가 동시에 나거나 한 곳에 여러 개의 뾰루지가 다발적으로 생기면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가구 하면 4인이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죠. 561만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거든요. 주목할 만한 건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보다 11%나 늘어나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이 늘면서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건데요. 하긴 집값은 높고 육아는 쉽지 않으니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의 건물 옥상을 놓고 고양이와 사람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구청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옥상에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그동안 직원들의 쉼터였다는 겁니다.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안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양이들이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고 보금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만든 이 쉼터에는 버려졌거나 보호가 필요한 길고양이 15마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쉼터 이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양이 쉼터 자리에는 본래 구청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 노조는 지난 4월 직원 복지를 이유로 쉼터 철거 요청 공문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실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문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쉼터를 관리하는 고양이 보호단체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다 검사를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동물복지에서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나가면서 이해를. 구청은 조만간 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하지만 해당 건물이 구청 소유가 아니고 이전 비용에 수천만 원이 들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야구 팬들에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야구장이 요즘 인기인데요. 여기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무르익으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야구장도 인기입니다. 실감나는 영상과 최대 시속 130km의 공을 칠 수 있다는 매력에 몇 년 사이 300군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스크린 야구장을 찾은 주부 신혜진 씨는 생각지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날아오는 공에 손을 맞은 6살 딸의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그 손가락 끝에 뼈가 아예 그냥 딱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손가락 끝이 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남성은 공에 얼굴을 맞아 광대뼈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스크린 야구장 이용자의 8%가 골절과 같은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30개 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호장비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장갑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타석에 올랐을 때 이를 제재한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신생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에 대해선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인 실내 골프 연습장은 시설이나 안전 그리고 화재 부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현재 스크린 야구장 관련 안전 기준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전국 대학생 취업 창업 멘토링 특강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취업 멘토, 과연 누가 왔을까요? 정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멘토는 8년 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배달 앱을 개발해 음식 배달 문화를 바꾼 김봉진 대표였습니다. 친구, 후배와 함께 만든 앱은 이제 연간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진로를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죽을 때 내가 그 선택을 후회 없이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공동창업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자로 변신한 김정호 대표는 준비가 부족한 창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리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셰프가 언제 창업을 하면 좋습니까? 무 잘 썰고 실력과 돈과 체력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창업을 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창업 멘토링 특강은 오는 9월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였습니다. 낮이 무려 14시간 56분이나 됐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는 점차 다시 짧아진다고 하네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로 내일 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불볕더위 속 자외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의 오존 농도도 따라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또다시 해무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한낮 기온은 31도, 광주는 32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에 영향을 미친 뒤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14일 지하철 경복궁역, 비녀를 앓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지만 주변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남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 남잔데 어떻게? 라며 자리를 떴다네요. 결국 영무원에 도착해서야 이 여성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미투를 당할까 봐, 복잡한 일에 엮일까 봐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각박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